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답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대통령에 위법한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매번 다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받으신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조사받은 이후에 조서를 다 열람하고 서명 날인한 것도 맞죠? 맞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확인하고 서명한 이 검찰 조서. 여기엔 대통령으로부터 총 8번의 전화를 받았고 의원을 체포하라고 닥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 진술을 뒤집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겁니다. 체포를 도울 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답변을 통해서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했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 인간적으로 죄송한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 건강이 좋지 않아 출석을 거부해왔던 조지호 청장을 강제 구인하겠다고 했었던 대통령 측은 병세를 가지고 증인을 흔들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인륜마저 져버렸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네, 어떤 결론이 나오도 이제 승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네 분께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해 주시죠. 어제까지 10번의 변론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종지부를 찍었습니까? 아직도 더 대통령 측에서 할 말이 남았을까요? 먼저 이동학 의원님. 종지부는 충분히 찍었다라고 생각하고요. 탄핵 심판 자체는 징계심이잖아요. 파면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괴로우셨을 텐데 그러나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문명적으로 약속했던 헌법, 법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 토닥이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헌재에서 25일을 최종 의견 진술을 받기로 했는 만큼 사실상 형식적으로는 종지부가 찍혔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5일 최종 변론 진술이 무제한으로 보장된 만큼 충분히 준비하셔서 본인 의견을 잘 피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불렀던 증인들을 왜 또 다시 불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드러날 건 다 드러나 있고 종지부는 이미 찍혀 있는 상태였다. 이제는 판단의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사건은 현행범이나 다름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 보셨고 증인 증거도 넘쳐납니다. 다만 어떠한 피고인이라도 방어권은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 시간을 거쳤을 뿐이다. 이제 판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이 많이 안 좋다고는 하는데 어제 결국 나왔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발언을 굉장히 조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핵심은 짚었어요. 검찰의 조서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통령의 체포 지시도 사실이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줬다는 체포 명단도 사실이다. 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증언해 준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검찰 조서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큰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냥 당신이 제대로 진술한 거 맞냐? 그 조서 틀린 거 없냐? 이것만 딱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국회 측 증언단에서는 그런 질문을 크게 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서 자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지도 않았고요. 반면에 사실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술이나 이런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끝나고 나서 도대체 왜 부른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략도 없고 어떤 다른 이견이 나온 것도 없고 그래서 오히려 완전히 원사이드하게 끝나는 이 신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조지호 청장이 답변을 거부했지만 사실상 조서를 자기가 썼다는 걸 다 인정했는 것은 사실상 증거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조지호 청장과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재 출석한 증인 중에서 상반된 의견을 밝힌 증언들이 나왔고 증인이 나온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조서와 같은 전문 증거 법칙보다는 공판 중심의 중심주의를 원칙에 입각해서 아마 판단을 좀 공정하게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어제 국회 측 대리인단에서 사실대로 검찰 조사에서 다 답변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조서별로 제가 다 서명 날인을 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피의자가 진술 혹은 참고인이 진술을 하면 검찰에서 그 기록을 그대로 받아치죠. 그게 조서가 되는데 그 조서의 페이지마다 서명, 날인을 발언한 당사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조서가 적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 서명 날인을 했다라는 답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자신이 모셨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 측은 조 청장의 혈액암 투병과 관련된 건강의 문제를 파고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그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수사기관에서 수사 받으실 때는 안타깝게도 건강이 더 많이 악화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하셨습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이제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고. 예, 어렵게 증인으로 나왔는데 당신이 지금 건강이 악화되어 있어서 제대로 답변을 잘 못한 거 아니냐, 정확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을 대통령 측에서는 파고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인신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환각이나 환청을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선망 증세라는 것이 암투병을 하는 모든 환자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암투병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선망 증세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이런 질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저질적인 의도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이렇게 증인으로 신청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런데 사실 공방, 이런 법적인 쟁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치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약점을 사용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도덕하고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조지호 경찰청장이 선망 증세가 있어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왜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이렇게 불러냈는지 정말 앞뒤 논리가 맞지 않은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선 넘는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이 전공법으로 이것을 타개하기에는 패배할 것 같으니 어떻게든 다른 이런 약점들을 잡아서 헌법재판관이든 증인이든 흔들려고 하는 시도, 마지막 발악이라고 보입니다. 예, 마지막 발악이다. 김성열 위원 예. 생각은요? 이 조지호 청장 한 나라의 경찰청장이었습니다. 이번 계엄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선망이라는 정신질환자 취급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폐렴이 왔는데 그걸 가지고 정신질환이 왔다고 하는 건 너무 억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증세가 있을 만큼 기저질환이 있었다. 그렇다면요. 윤석열 씨는 그동안 그런 아픈 분에게 이 나라의 치안을 맡겨왔던 것입니까? 한마디로 누워서 침 뱉기고요. 형용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조지호 청장이 진술의 핵심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저지했다라는 것들,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체포 명단을 들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요, 이번 헌재 재판에 있어서 매우 핵심적으로 위헌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조지우 총장의 발언으로 위헌은 완전히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네,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 신뢰성을 흔드는 듯한 대통령 측의 질의가 있었지만 일단 홍 전 차장은 체포 지시 정황과 명단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던 명단이다. 그 명단 정도의 인원들은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메모를 남긴 것.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스키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예,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전부 엉터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메모와 관련해서는 손짓을 섞어가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네, 대통령은 저렇게 진술했지만 어쨌든 이 사안도 본질이 거의 다 드러났다라고 판단하세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수사 대상도 아니거니와 본인은 그것을 이 지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단어의 어떤 말할 때 단어의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약간 신변잡기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 재판관들에게 그것이 신빙성 있게 들릴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고요. 예. 그리고 본인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 이렇게 해놓고 홍장원 차장은 기억이 조금만 어긋나도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또 묘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홍장원 차장만 증인으로서 오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 수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동일한 어떤 이 증거들이 이미 수집이 되었고 증언들도 이미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하들도 동일한 이 증언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오염시키지 못하는 한 홍장원 차장 한 명만 오염시킨다고 하더라도 전혀 통할 수 없는 수법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 전략조차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과연 저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나? 이런 것에 대한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 국민의힘이나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지적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홍장원 차장의 메모나 진술이 본류가 아닐 수 있었지만 홍장원 차장을 마치 진술이나 메모에 굉장한 신빙성을 준 건 민주당에서 국회에 불러서 그분이 증언할 수 있게 해주고 발언하게 함으로써 그 홍장원 차장이 마치 굉장히 중심에 서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바뀌는 과정에서 메모나 진술이 바뀌는 과정을 잘 보면 처음에는 단어나 문장이 바뀌었지만 최종적으로는 행적이 바뀌었고 그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그 메모 작성자라든지 작성 방법이 다 지금 변경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홍장원 차장이 보면 본인이 왼손잡이라서 오른손으로 써서 글자가 흐트러져서 좀 알아보기 힘들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좀 증언이라든지 구체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그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의 메모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 홍장원 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증언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또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만큼은 그 증언이라든지 메모라든지 이런 진술에 대해서는 과연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빙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성일 의원도 같은 생각은 아니실 것 같고요. 예,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증언을 갖다가 신빙성을 따질 때 뭘 봐야 되겠습니까? 관련된 증거, 증인, 정황 이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먼저 증거부터 보실까요? 메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 체포조들과 한 단톡방도 존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통화 녹음도 있습니다. 체포를 지시했고 그 체포 명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증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증인이 홍장원 한 명입니까? 당장 조지호 경찰청장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측에 서 있다고 보이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조차도 체포 명단의 기원은 윤석열 씨다. 분명하게 진술을 했거든요. 관련 증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황은 불법 계엄이라는 정황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홍장원 개인을 아무리 사기꾼으로 몰아가도 그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진실은 가릴 수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갑자기 시인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잘못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자, 두 가지를 다 짚어볼 텐데 일단 한가선 의원님, 대통령 입에서 불필요한 것이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이런 표현은 10차 변론 때까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이게 위치 추적 문제를 사실상 시인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국민들이 모두 생중계로 생생하게 지켜본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한 진실을 자꾸 거짓으로 가리려다 보니 스스로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미 상식적인 선에서 이 내란 행위에 대한 실체를 이미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윤석열이 얘기했던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하려던 게 아니고 동향을 파악하려고 그랬는데 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없었더라면 이 명단에 있었던 국회의원들은 다음 날 12월 4일에 본회의장에 다 모일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미 바쁜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국회에 들락날락할 사람들을 왜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동향 파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짓이라는 것은 무슨 짓이라는 것은 노상원의 수첩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런 수거라는 이름의 체포 그리고 뭐 사살 계획까지 이렇게 수첩에 써 있었잖아요. 그런 짓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김건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나눴는데 그 내용이 나도 궁금하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세상 어느 국가를 떠올려 봐도 영부인과 국정원장이 문자를 나누는 건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100번 양보해서 뭐 연말연시에 새해 문자를 주고받은 거라고 해도 이상하거든요. 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그렇게 두 차례 문자를 나눴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기이하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간인인 김건희마저도 이런 비상계엄에 관여를 한 측면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치 추적 문제를 김용현, 여인영 두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듯한 발언으로 들리는데 이른바 충암파란 말이에요.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아주 견고할 것 같던 충암파 내에서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요 처음부터 본인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본인이 살아야 나머지도 살릴 수 있다 이런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예. 지켜보는 국민들은 정말 열화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 여름에 충암파 이게 이 계엄을 획책하려는 거 아니냐, 준비하려는 거 아니냐, 도대체 왜 국방부 장관 공관에 777 방첩부대장들이 같이 모이느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충암고등학교 출신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을 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 군인 4명이서 어떻게 이 계엄을 하냐 그런 지시가 왔을 때 나부터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을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안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백일 경비 단장도 충안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군에는 4명이었지만 행안부 장관과 아주 요직에 이미 충안파 출신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처음부터 사실은 결속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적인 계엄을 이렇게 모의한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자신들끼리 술자리를 하면서 망상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획책한 것이 아닌가 싶고, 결국 이 지금 사달난 이 나라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처벌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군을 이용한 이런 보수라고 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는 원래 군, 법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독재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던 이 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역사의 심판, 그리고 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그 연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굳이 직접 이걸 왜 얘기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저 발언을 들었지만 어떤 맥락인지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대통령이 왜 저 얘기를 꺼냈을까요?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하긴 했었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론컨대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안 좋고, 그리고 야당 측의 공격을 많이 받았던 만큼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전에 더 추가적인 공격이나 또 다른 구설이 나온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지만 그 내역이 어떤 건지 궁금하다, 이런 발언으로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해석이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게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해라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집행 방해를 지시한 것으로 읽힐 수가 있고, 이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와 공수처 지원 경찰 경력들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입건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추가로 또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이 추가가 되겠네요. 김성일 의원님. 네, 물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참 비겁한 행동인데요. 윤석열 씨는 국가기관인 경호처를 마치 자신의 사노비, 사병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적법하게 들고 온 체포영장을 막으면요, 공무집행 방해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체가 위력을 행사하게 되면 특수가 붙어가지고 가중처벌돼요. 예. 그럼 징역으로 7년까지도 살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거죠. 근데 이 지도자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들한테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만 지켜.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입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조직폭력배가 자기들 부하들한테 야, 여기 경찰 쳐들어도 나만 지켜 하는 그런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는 지도자로서 오히려 부하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계엄 이거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시잖아요. 본인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왜 애꿎은 부하들만 그렇게 범법자로 내모는 겁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저는 지도자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참 비겁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우리가 한남동 관저에 철조망치고 요새화해서 체포 집행을 방해하려고 했을 때 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다뤘고 여러 추정들도 해봤는데, 그때 대통령이 아니면 저런 짓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경호처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혹은 경호처장 지금으로서 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총대를 메고 지시를 아랫사람들에게 내린 것 아니냐, 뭐 여러 해석들이 있었는데, 오늘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입건 소식을 보면 최종 지시자는 대통령인 것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헌재 10차 변론이 끝났고 다음 주 화요일에 최후 변론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일정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9차 지났고요. 10차 변론도 어제 지났습니다. 25일 다음 주 화요일 최후 변론이 있고, 통상 최후 변론 2주 뒤에 열릴 것이라는 것이 대체로 전문가들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특히 화요일, 목요일에 계속 심판을 이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11일 또는 13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죄송합니다. 맞네요. 11일, 13일. 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10일과 14일 사이에는 어찌됐든 선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이동학, 김윤영 위원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현재에서도 아마 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5월 달 달력을 넘겨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5월 5일 이때가 어린이날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휴일이 월요일, 화요일 쉬는 날이에요. 5월 7일, 6일까지 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껴있는 5월 7일 날 과연 선거를 할 거냐. 그날 수요일입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은 수요일 날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날 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3월 14일 이후에 뭔가의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 주인 14일 정도의 대선을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고 그래서 3월 14일 그 상간에 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예. 날짜에 대해서 크게 헌재가 강박관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최종 변론이 끝나고서 2주 뒤에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그때와 지금 다른 것은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좀 급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만큼 판결 결정문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서 헌재가 충분히 숙고를 해서 하는 게 전 오히려 결과가 나왔을 때 예. 양측 극단화되어 있는 정치 진영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승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지금 날짜에 촉박하게 해서 급하게 정하는 것보다 또는 특정 날짜를 마치 기한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충분한 숙고를 가져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문을 쓰실 때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자세하고 상세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정문이 나왔을 때 모두가 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승복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저는 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승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복하지 않는 날 헌법재판은 단심제고 만약에 승복하지 않게 되면 굉장한 국민적 혼란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결정문을 쓰실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왜 탄핵이 하든 인용을 하든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굉장히 자세히 적어야만 국민적으로 대통합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너무 기한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겠죠. 예. 헌법재판소는 단심제고 결론이 나오면 기각이냐 인용이냐 둘밖에는 없습니다. 결론이. 따라서 그 이후에는 되돌릴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저항은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저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승복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이게 만장일치를 끌어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재판관들 사이에서 또 소수 의견을 담고자 하는 재판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구 같은 것들을 쭉 조율하고 조정하는 그런 과정까지 거친다면 아주 빠르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헌법재판소 판단이겠죠. 자, 오늘 내란 국조청문회라고 불리는 국정조사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군 관계자들이 주요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계엄 당일에 대통령에게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힘이 실리는 부하들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곽종근 전 사령관이 했다는 얘기를 수백 명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하들이 증언을 하나하나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고 말씀하셔서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단 말씀이십니까? 하고 법무부 전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자, 복명복창을 했고 응 하고 약간 주저하는 목소리로 끊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상현 제1여단장인데요. 저분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죠. 그리고 곽종근 사령관이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을 해왔는데 본인이 지시를 할 때 마이크가 켜져서 사실은 수십 수백 명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본인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수많은 사람들의 입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가 어렵다. 근데 오늘 그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것이었고요. 1 공수특전 여단장의 또 부하였던 이상현 여단장 같은 차량에 타 있었던 안효영 특수전 사령부 제1공수특전 여단의 작전 참모도 마찬가지를 그거를 다 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수의 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뒷받침을 하고 있고 어쩌면 곽종근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한 거 아니냐, 왜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냐라고 하면서 사실상 증인으로서의 오염을 시키려고 국민의힘 이 의원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사실 애초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목리적 성격에 의해서 사실상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이었고요. 곽종근 사령관의 어떤 이런 지시 받은 내용 그리고 본인이 그 지시 받은 걸 그대로 부하들에게 했다는 점에서 그대로 이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회유했다는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당 차원의 입장입니까? 지금 국조특위에 계신 참석하신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유가 아까 이동학 최고위원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목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성 장군 출신의 국회의원 유튜브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증인 신문을 못하는 거는 대통령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문을 했을 때 증인들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 사령관 입장에서는 사성 장군 출신의 의원이 그것도 사성 장군 출신이면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압박을 안 느꼈다고 얘기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국정조사 특위에 관련돼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김현태 단장은 또 민주당에서 증인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핵심의 증거는 김현태 단장과 곽종근 사령관이 나와서 서로 회유됐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측을 불러서 얘기할 부분이 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국조특위를 너무 정치적 공세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국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최정의 특전사 분들이 저렇게 국정조사 특위에 나오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기분이 찹찹한 심정이긴 합니다. 예. 김현태 단장의 경우는요. 거짓말이 이미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본인이 지시 받은 적 없다. 체포 지시 받은 적 없다. 의원들 막아라. 지시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텔레그램 캡처본이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럼 여러 차례 뉴스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도요.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알고 있는 케이블 타이와 다릅니다. 하트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양쪽 손을 넣고 쫙 당기면 손목을 포박하기 위한 그러한 케이블 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지금 특전사의 하부의 부하들이 지금 이미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현태 단장의 경우는 본인이 12월 9일 날 국민들 앞에서 언론 앞에 나와가지고 케이블 타이는 포박을 위해서 챙겼었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이 장관에게 우리 군이 이용당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말이 문을 묶기 위해서 케이블 타이를 챙겼었다라고 둔갑을 합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로 지금 다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먹히지 않을 주장들을 무리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헌법 질서를 위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 짧게 발언드리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동학 최고님 말씀대로라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지금 부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진술이 달라졌고 그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시면 김현태 단장을 부르는 게 맞죠. 저희 당 주진우 의원 또 지금 계속 김현태 단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지금 받지 않고 있는 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국정조사 특위가 진짜 실체적 진실을 다가가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무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회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회유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말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을 말하라고 거짓말을 회유했다는 건가요? 일단 각종군 사령관이 김병주 국회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압박이 있었었고 그 압박에 의해서 김현태 단장도 영향을 받았다는 게 저희 당 주장인데 물론 어느 쪽이 더 진실인지는 더 지켜봐야 앞으로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부분이 있다고 저는 그러면 인정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회유에 의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정 부분 다른 부분이 있다. 전문적으로 다른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다른 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현태 단장과 각종군 사령관이 지금 나름 핵심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을 이번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불렀어야 했다는 거죠. 네. 예. 반론하시겠어요? 아니 예.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짧게 보더라도 해주세요. 예. 대통령 측에서 부른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해서 말문을 막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전 김현태 단장도 이미 증거가 캡처본이 다 나왔잖아요. 본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나와봐야 또 시간 끌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굳이 그걸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가선, 김성열 위원님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네, 앞에서 이동학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케이블 타이가 문을 잠그는 용도로 생기지 않았거든요. 일자가 아니고 그 707 특임단이 들고 갔던 케이블 타이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수갑처럼 생긴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로 몰려오셨던 시민들은 아시겠지만 국회 본청 정문 어떻게 생겼어요? 회전문하고 자동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케이블 타이로 잠그죠? 본회의장도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억지 주장도 펼치려면 최소한 논리를 갖추는 그런 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앞에서 뭐 국조특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국조특위가 지금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직 탄핵이 인용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나오신 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신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 내란 국조특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외환죄를 다루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양의 무인기, 그리고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도발 유도 이런 의혹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매우 위험한 의혹입니다. 이거 밝혀야 돼요. 근데 이거를 지금 못 밝히고 있는 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결정이 난 이후, 헌재에서 그것이 결정이 난 이후에 이 외환죄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국조특위를 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국조특위와는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마지막 기일까지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25일이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그 뒤에 선고가 나올 텐데 앞서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고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승복은 모두에 동의하시죠? 국민의힘에서도 승복은 동의하시죠? 무조건 승복해야 됩니다. 저는 승복을 하지 않으면 국민적 대혼란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저는 예. 당에서 승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기류일 거고요. 다른 정당들, 특히 야당들에서는 당연히 승복을 얘기할 거고 승복을 안 할 방법이 없을 거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켜보고 한 2, 3주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죠. 네 분 고맙습니다.